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홍장원 1차장이 직접 출연하여 종합특검의 조사 과정에 대해 밝힌 유튜브 영상을 보면 홍장원 측은 CIA 관련 의혹이나 정무직 회의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고 있고 종합특검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 결과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종합특검이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기소만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연한 방송분을 바탕으로 홍 전 차장의 입장과 항변을 중심에 두고 정리한 분석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의 기소 방침에 대한 홍 전 차장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로 사법기관의 이전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1차 내란 특검까지 총 4개 사법기관은 홍장원이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막았다는 동일한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건 과정과 물증의 부재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참고인 조사도 없이 지난 5월 내란 주요 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4차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 측이 명확한 범죄 입증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핵심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포 지시 전달, 유보 및 정무직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체포 및 추적 지시를 받은 후 개최된 정무직 회의에서 이를 다른 차장이나 부서장들에게 공유하거나 분담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상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유보했습니다. 둘째는 체포 명단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한 부인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불러준 명단을 메모했을 뿐 명단 자체를 국정원 차원에서 사전에 작성하거나 공유한 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는 CIA 정당화 문건 전달 관여에 대한 부인입니다. 안보실발 메시지 전달은 국정원장이 해외정보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이른바 패싱당한 것이며 본인은 정식 착수나 실행, 사후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12월 3일부터 6일까지의 일련의 대응 흐름을 날짜별 맥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와 통화하여 안보 상황을 설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내부 참모진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과 국회에 알릴 것을 논의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경질통보 및 번복 과정 속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및 명단 실체를 전격 폭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자신이 계엄 이틀 만에 폭로에 나선 일련의 행적과 4개 기관의 기존 수사 결과를 근거로 특검이 정황 진술이나 일부 국장급 인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 속 홍장원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속 홍장원 전 차장의 태도, 언어 표현, 발성 및 답변 방식을 심리학적 관점과 진술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짓을 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 지표와는 거리가 있으며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다수 관찰됩니다. 언어적 측면과 진술 구조 분석 관점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관찰되는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연속성입니다. 거짓 진술을 하는 인물은 자신에게 불리한 구간을 건너뛰거나 질문에 따라 사건의 앞뒤 순서를 오락가락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밤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정무직 회의, 독대, 그리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의 폭로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 맥락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둘째는 구체성과 맥락의 세부 묘사로 진술검증 기법 관점입니다. 진술검증 기법에서 진실성의 핵심 지표는 맥락적 세부사항과
자신의 입장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의 자연스러운 인정입니다. 예컨대 모 국장이 차장님이 먼 산을 바라보고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본인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당시 착수, 실행 결과, 보고라는 3단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승인한 바 없다는 국정원 내부 행정 절차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은 기억에 기초한 진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셋째는 감정적 과장의 배제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분노나 자극적인 형용사를 쓰지 않고 톤을 낮추어 담담하게 사실과 당시 상황만을 나열하는 어조를 유지합니다. 음성 및 비언어적, 즉 신체적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발성과 호흡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폐나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기 쉬운 음성 변화, 예를 들어 목소리 톤의 급격한 상승이나 빈번한 말더듬, 목매임, 불필요한 한숨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발성과 정돈된 호흡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선 처리 및 질문 대응 방식입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 및 변호사의 날카롭거나 복잡한 질문에 대해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답변합니다. 난처하거나 예민한 질문이 나올 때 답변을 즉각 회피하거나 회피성 유머, 주제 전환을 하기보다 기억나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 타 부서의 동향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법률적 및 정황적 신빙성과 결합했을 때의 종합적 평가는 어떠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인물의 언행이 진실된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과 실제 행동의 일치성입니다. 지시 미행 측면을 보면 12월 3일 밤 체포 지시를 받고도 정무직 회의에서 이를 하부 부서에 분담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사후 행동 측면을 보면 12월 4일과 5일 안보실 및 원장에게 대책 및 사과를 요구하고 12월 6일 국회에서 폭로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행동 기록이 인터뷰에서의 언어적 진술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영상 속 인터뷰 내용을 심리학적, 행동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기만을 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기소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기소 내용은 어떻게 추출해 볼 수 있을까요? 권창영 특별검사팀, 즉 제2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검토 중인 핵심 기소.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홍 전 차장의 주요 기소 예상 구성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축은 주요 기소 예상 내역 및 혐의 구성입니다. 의혹 첫 번째는 미 정보기관인 CIA 대상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및 보고, 제가 관여 건입니다. 기소 논리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미국 CIA 측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정당화 문건과 메시지를 작성하고 번역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 및 재가함으로써 내란 외교 행위를 적극 조력했다는 판단입니다. 의혹 두 번째는 계엄 초기 국정원 내 조직적 실행 대응 관여 건입니다. 기소 논리를 보면 계엄 직후 열린 국정원 정무직 회의 및 이어진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비상계엄 상황, 하 국정원 매뉴얼 및 할 일 준비를 지시하고 정리한 행위 자체를 내란의 실행 착수 또는 조직적 임무 수행 단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조에 대한 평가 및 비판입니다. 법조계 및 언론 분석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이번 기소 검토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핵심 물증의 부재 및 진술의 왜곡 문제입니다. 종합특검이 입수한 실무관 다이어리 메모 등은 내란 혐의를 직접 입증하기에 역부족이며 정황 진술이나 하부 국장급 관계자들의 부인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4개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 경찰, 공수처, 1차 내란특검 등 4개 사법기관은 수사 결과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폭로함으로써 내란을 막았다고 공식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소 유지 및
법리적 인정 가능성의 난항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홍 전 차장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내란의 고의성, 즉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강행될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내란을 실행한 사항은 무엇으로 확인되었을까요? 지난 수사 과정, 즉 경찰, 검찰, 공수처, 1차 내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종합해 볼 때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당시 독자적인 내란, 예를 들어 병력 동원이나 정치인, 직접 체포 등을 직접 집행하고 완수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및 특검이 제시하거나 밝혀낸 국정원의 계엄 및 내란 실행 관련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사전 준비, 인력 파견 검토, 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등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대기 및 보조 정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파악된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엄사 및 합수부 인력 파견과 조직 대응 검토입니다. 계엄사 및 합수부 조사관 파견 지시와 검토권을 보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2차장, 산하안보조사국 등에서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요청 시 조사관과 연락관, 약 8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 및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 비상소환권을 보면 계엄 당일 밤 이미 퇴근했던 국정원, 안보조사국 등 주요 부서 직원 130여 명이 비상 출근하여 대기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둘째, 타 수사 및 안보기관과의 연락체계, 즉 컨택포인트 구축입니다. 방첩사 및 경찰청 연락망 구축건과 관련해 특검은 국정원 지부 및 담당 부서가 계엄 주체인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상황실 등과 한라인 컨택포인트를 개설하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셋째, 미 정보기관인 CIA 대상 메시지 전달 정황입니다. 계엄 정당화 외교 메시지 전파 시도권으로 안보실발 메시지 지시에 따라 미국 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의 근본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정당화 설명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달하려 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종합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미완수 및 가담 한계 측면에서 볼 때 국정원은 계엄 당시 실제 체포조를 가동하거나 정치인을 직접 구금하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평가의 차이를 보면 기존 수사기관 및 1차 내란 특검은 국정원이 내란 실행에 무풍지대였거나 지휘부의 지시 거부, 즉 홍장원 등의 거부로 인해 조직적 가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차 종합특검은 인력 파견 검토, 비상 출근, 타 기관 연락망 구축 및 외신 정당화, 메시지 전달 시도 등 일련의 행정 절차 자체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실행 착수 정황으로 보고 과도한 조력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하여 수사했습니다. 의혹 첫 번째인 미 정보기관 CIA 대상 메시지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녹취 등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의혹 두 번째인 계엄 초기 조직적 실행 대응에서 실제 실행된 것이 있거나 회의록, 녹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의혹의 녹취, 회의록 존재 여부 및 실제 실행 여부를 정형화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CIA 대상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입니다. 회의록 및 녹취록 존재 여부를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식 회의나 정식 절차를 거친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며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국정원장 비서실로 직접 전달된 단편적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회의록이나 대화 녹취록 등의 직접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보면 원장 비서실 및 해외 정보부 직원들의 컴퓨터 내 작성 및 번역, 파일인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와 당시 담당 국장 및 실무자들의 진술 조서가 전부입니다. 정식 결제 및 재가 문서나 홍 전 차장의 직접적인 서명, 녹취 등 물리적 관여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엄 초기 국정원 내 조직적 실행 대응 관련 의혹입니다. 실제 실행 및 이행 여부를 보면 실제로 실행된 사안이 없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경 열린 정무직 회의 및 이어진 부서장 회의는 불과 10여 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계엄령 해제 요구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매뉴얼 검토나 대비책, 정리 등은 단 하나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 체포, 주요 인사 동향 추적, 방첩사 전면 지원 등 불법적 지시 역시 실행된 바 없습니다. 회의록 및 녹취록 존재 여부를 보면 공식 회의록 및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긴급 비상 상황이었으므로 국정원 내 공식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보면 참석했던 정무직 및 부서장들의 사후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일부 실무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 수첩 등이 유일한 정황 자료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특검이 수사 근거로 삼는 정황들은 공식적인 회의록, 결제 문서, 녹취 파일 등 명확하고 직접적인 물증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집행된 내란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실무자 진술, 포렌식 파일, 개인 메모 등을 조합하여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즉 형법 제8 17조 제2호는 내란죄의 다양한 가담 형태 중 우두머리인 수괴, 다음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비상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정황상 관련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 및 형법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요건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실제 종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자로서 지시를 따르거나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수준을 넘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직접 지휘기획 집행하고 실제 행동에 착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 계엄이자 내란임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동조해야 하며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상명하복 조직에서의 단순 보고나 검토는 제외되며 불법 지시를 거부 저지하고 외부에 폭로한 행위는 내란의 고의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사례 적용 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종합특검이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성립 요건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부재 측면에서 정무직 회의에서 체포 지시를 전달하거나 분담하지 않았고 실제 정치인 체포나 구금 등 내란의 핵심 실행을 지휘하거나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주관적 고의 및 목적의 부재 측면에서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조태용 원장에게 야당 대표 통화를 권유했으며 김태효 안보실 차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및 폭로 행동 측면에서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체포 명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폭로함으로써 내란을 저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즉, 내란의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 중요 임무 실행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지 및 폭로를 실행했기 때문에 법률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특검의 수사 방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직관적으로 검토해보면 답답함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법률적 요건이나 사법기관의 기존 수사 결과, 그리고 실제 행동의 맥락을 비교해보면 특검의 판단 방향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검이 무리한 법리 적용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주의적 사법 적용의 한계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직무상 동선이나 정황, 진술 등 단편적인 조각만을 모아 법률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려 할 경우 실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핵심적 행위인 지시 거부 및 폭로가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과 평가 및 신빙성 문제입니다. 불법적 지시를 저지하고 실체를 폭로한 결정적 행위를 두고 정황상 의혹만으로 중재 혐의를 씌우는 것은 내부 고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공소 유지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논리나 혐의가 법률적 성립 요건 및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판이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엄격한 법리 검증을 거쳐 명확히 가려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제목이 모두 재판부에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성립하지 않는 법리적 한계가 명백한데 특검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특검이 법리적, 상식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무리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언론에서 몇 가지 구조적, 정무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검의 구조적 한계와 성과 압박입니다. 종합특검은 기존 사법기관이 이미 핵심 인물들을 구속 기소한 후 출범했습니다. 거창하게 출발한 특검으로서 신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직적 압박 때문에 이미 정리된 정황이나 국정원 내 잔여 행적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 무리한 제목을 적용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내부 인사의 책임 전가 진술 수용입니다. 국정원 일부 실무진이 비상 출근이나 문건 작성 등 자신들의 행정적 책임을 피하고자 상부의 지시 범위 내에 있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지시 거부와 폭로라는 전체 맥락 대신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일부 내부자 진술과 단편적 메모에만 집착하는 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기소독 정권에 기반한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입니다. 특검은 법리가 무리하더라도 일단 기소해두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피의자에게 막대한 소송 부담을 안기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요약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특검이 주장하는 정황들이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란의 고의와 핵심 실행 행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대폭 축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적 상식과 엄격한 법리 요건을 외면한 채 결론을 정해둔 무리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 스스로의 수사 신뢰성과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1차장이 직접 출연하여 밝힌 진술과 종합특검의 수사 행태를 바라보며 과거 권력기관이 정해진 결론에 맞춰 무리하게 혐의를 씌우던 시절의 압박감과 공포감이 다시금 밀려오는 듯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엄정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하지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정황이나 무리한 법리를 끌어맞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실체를 밝힌 행위가 오히려 중범죄 혐의로 왜곡된다면 향후 어느 공직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사법부의 엄정한 법리 검증을 통해 객관적 진실과 법적 정당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